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크노 인문학 13번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 오염, 환경 문제 이런 거 딱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중간고사 봤던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개념 문제 여러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서술형 문제도 있죠. 서술형 문제 출제해서 본인의 논리나 그동안에 배웠던 논점들을 제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시험 중에 이게 뭐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뭐 이제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시험 제출일 한 3일 전에 문제를 공유해드리고요. 이제 문제를 받은 학생들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간을 엄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주면 이 친구는 본 사람은 더 잘 쓰겠죠? 그러면 자기 점수 내려가고 친구 점수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 기말고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중간, 기말,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점수 합쳐서 저희가 총점을 내가지고 성적은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경 오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런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요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에 뭐 또 전형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얼음이 있고 여기 이제 곰이 있는 거죠. 곰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얼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죠. 사실 이제 요런 거 보면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온몸이 이제 비닐봉지로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인간만 이런 걸 쓰는 거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숨쉬기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고 이쪽에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탁 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끼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인간이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공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림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어떻던가요? 이게 뭐 실제로 수증기라는 그래서 보이기에는 이게 막 공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수증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죠.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요. 뭐 이런 그림 말고도 이제 새가 죽어 있는데 죽은 새의 배를 갈라봤더니 뱃속에서 형형색색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편리성이 증대된 만큼 어떤 실제로 자연은 많이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환경 오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뭐 석유, 석탄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겠죠. 석유, 석탄의 사용량이 많아서 이게 이제 곧 고갈될 텐데 이게 고갈되면은 어떻게 지구 멸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를 제가 90년대에도 들었고 2000년대에도 들었고 뭐 2010년대에도 들었고 현재도 듣고 있죠. 잘 안 없어지나 봐요. 계속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제 제가 90년대 들었을 때는 한 2020년 되면은 고갈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현재 2020년인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과연 그러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산업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생산량 도표를 보면은 전 세계의 어떤 물자 생산 금액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계속 그냥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계속 이 정도였다가 여기 이제 산업혁명, 1800년대에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이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인간들이 조립 부품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딱 오면은 뭐 딱 조립해서 다음으로 보내. 그럼 다음 사람이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도 어떤 기계 하나의 부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렇게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면서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증대를 했고 이제 여기가 뭐 1900년, 1950년대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또 더 빠른 속도로 확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공업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물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죠. 근데 물건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가 매우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쓰고 남은 쓰레기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딱 그만큼만 만들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든다고 해도 손잡이 부분 이만큼을 만들 때 이걸 깎아내면 깎아내는 부분만큼 쓰레기가 발생하겠죠. 칼날 있는 부분도 이만큼을 재련하고 남는 부분은 또 쓰레기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로 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팩트풀리스. 이 책이 정말 쇼킹하고 재밌는 책인데요.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보면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책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풀어보시면 재밌는데요.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가? 그래서 우린 60억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재 통계에 따르면은 72억 명 정도. 훨씬 많아졌고요. 양극화가 진행돼서 여기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있다. 그리고 이 개도국에 우리가 흔히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아주 잘 사는 나라의 생활 수준이랑 크게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옛날에 비교하면은 그만큼의 차이가 안 나고 이런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들을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소비하는 물품이 많아지고 공장식의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환경 오염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산업의 발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환경 오염도 같이 빨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의 보복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들이 여러 환경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뭐죠?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여기 이제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서 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햇빛이 들어왔을 때 복사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가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못 가게 장막이 쳐져 있어서 들어왔다 못 나가고 들어왔다 못 나가고 하니까 점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일본이 잠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이 보복을 하고 있다.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서 이 지구가 그런 인간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환경론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 보복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그 빙하기와 빙하기와 해빙기로 계속 이제 반복해 오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얼음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어서 이것을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이 환경론자들의 반대급부에서는 이런 논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이냐,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을 이제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에서 찾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CO2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미비하고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메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해가 안 되면서 훨씬 강하게 여기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CO2를 감축시키는데 쓸데없는데 힘을 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도시에 모여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이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해가 올라가고 공해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프로세스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딱 지정된 구역을 막 개발하고 그 안에서도 자정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는 이렇게 모여 살아서 해당 구역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환경적이고 이롭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요즘에 뭐 미세먼지 앞에 이런 단어가 붙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물론 영향이 꽤 많죠.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편서풍이 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지구 전체적으로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서쪽에 있는 쪽에서는 훨씬 그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중국에서 그런 공장들의 영향뿐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보면은 황사 현상이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서기 174년.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이죠. 뭐 아사달과 아사녀 뭐 얘기가 나오는 그 거의 그 정도 시기잖아요. 아주 옛날 흙 비가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황사
낀 상태에서 비가 내리니까 빗물이 흙물처럼 내려서 지저분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게 이제 이때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나오고 고구려 시대도 삼국시대도 나오고 다양한 시대에서 계속 이제 황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지역에 이 중국에 있는 요 지역이 태생적으로 원래 이제 좀 가문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흐르는 어떤 모래, 그 바람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중국의 영향은 아닌데, 그래도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중국 공장이 멈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었나 싶을 만큼 쾌청한 하늘을 이번 해에는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런 영향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가면은 날씨가 훨씬 쾌청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먼지가 쫙 날려보내면은 이걸 우리나라가 다 마셔서 얘는 깨끗한 공기만 마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바다가 이제 또 넓게 있어서 오다가 구름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더 대기의 질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런던 스모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공장에서의 그거를 구성하는 게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화물,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대부분 이제 증기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수증기도 많았고, 사실 이렇게 수증기가 많고 이 수증기가 사실은 어떤가요? 무겁잖아요. 여러분 가습기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물, 여기 액체가 여기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수증기.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의 이런 공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화물들이 이 물에 이렇게 같이 이게 하늘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탄소화물의 어떤 함유량이 높아진 공기들을 사람들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에 질환이 오게 되고 호흡기 질환으로 이 런던 스모그 당시에 약 4,000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공기를 마시고 죽는 사람이 4,000명이나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환경 보호 이런 쪽으로도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꼭 공해가 심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보이는 날 대부분이 사실은 수증기가 많은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맑아 보여도 맑지 않은 그런 게 사실 미세먼지가 높은 거고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거는 실제로 수증기의 영향이 더 강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수증기의 영향은 여기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런 모래먼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머금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와서 치명적으로 어떤 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뭐 독극물을 마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